자존감이 뭔가요? 자존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해석의 차이도 많고 견해의 차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내 삶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로운 존재다,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또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건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 있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나라는 존재의 어떤 가치나 이런 그런 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있는지 궁금하고, 내가 정말 사랑스럽다, 나를 정말 존중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찰나의 순간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게 다 밖으로 향해 있어요.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포커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 테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집중할 때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은 어쨌거나 나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 다음으로 뭐냐면, 내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나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하는 마음, 그것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가치로운 존재야, 첫 번째. 두 번째, 나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부족한 부분도 나의 일부야 라고 수용하는 자세.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자기 효능감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그 의미나 그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애들이 불편하지 않나요? 내가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저는 기업의 이 리더들에게 이 자존감 진단도 많이 시키고, 그 자존감을 올리기 위한 솔루션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 대부분 그 질문을 해요. 아니, 코치님, 이게 자존감이 높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존재에 포커스를 해서 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야. 그래서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뭐냐면 어떤 사람 대비 내가 참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의 나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대비 내가 우위에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강하게 나를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더 어필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자존심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자존심을 낮춰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낮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폄하적인 발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많은 리더들이 그랬어요. 나대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겸손해라, 배려해라. 이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그때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세우지 않으면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제가 굉장히 강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자존감이 높으면 타인도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의 존재로서 인정을 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겠다. 저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그 경지까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고급져진다. 그래서 자존감은 얼마든지 높이셔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존심하고 혼용하지는 마셔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뭐 자존감 수업이라든지 자존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나를 내가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고 다 좋은 말로는 이타심이죠. 남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않으니까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그쵸? 존귀함을 그냥 딜리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무시와 상처를 딱 받아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딱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옛날에는요 무조건 참아요. 그냥 무조건 참아. 고객이 욕을 해도 그냥 고객이 왕이에요. 참았잖아요. 근데 그 참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심층 종자에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참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얘가 파킹이 돼요. 그럼 파킹된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그런 거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런 정서를 계속 느끼게 될 수 있고 그런 정서를 계속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 특히 누구에게 무시나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 이런 거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상담을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상담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모욕감을 느낀다. 뭐 때문에 그렇지?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정신 차리고 나를 올바로 세워야지. 뭐 이렇게 패드로 그 수치심 모욕감을 내가 없어질 때까지 그 마음 세 줄 일기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열등감으로 가요. 열등감으로 가서 굉장히 이제 자기 아까 이제 자존심 얘기했듯이 타인 대비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쭉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열등감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어때요? 우울감이 막 와. 우울 정서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뭐 약물 처방도 받으시지만 사실은 이 우울감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알아차림하지 않고 내가 정말 우울하구나. 뭐 때문에 우울하지?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내가 작동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또 다른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울감을 온전하게 치유나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괴감에 빠지면 내가 존재로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해서 이제 자살로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부동의 1위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물론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무시나 상처를 받았을 때 나를 보살피기보다는 그거를 막 없는 거로 덮고 참아내고 이러면서 자존감이 좀 낮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여지는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자존감은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은요 이 허리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세가 바를 때 이 에너지 순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선순환 쪽으로 가면서 자존감에 대해서도 좀 보여지는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제가 일부러 지하철 타보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도대체 내 머리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바르게 앉을 수 있는 찰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뭐 그냥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거, 누구로부터 무시나 상처를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의도를 가지고 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원더우먼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내가 이 존재로서 나를 달리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번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의도를 가지고 조금 자세를 바르게 하는 그런 활동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존재로서 나에 대해서 심적, 그 다음에 내적, 외적으로 살피는 만큼 자존감은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존감 코칭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기업의 리더들의 사례도 많은데 오늘은 아기를 출산한 엄마의 자존감 코칭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고객은 이 고객이 연락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은 다음으로부터 너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고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어느 날은 얘를 내가 왜 낳지? 라고 하면서 던져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업에서 이렇게 뭐 강의도 받고 막 이랬으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빨리 누군가를 만나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러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밤에 만났어요. 왜냐면 남편이 퇴근하고 와야 되니까 이제 막 그 친구 집 옆에 가서 만났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자세가 너무 세상 다 포기한 이런 표정이에요. 이거. 그래서 뭘 물어봐도 네 아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자세부터 일단 세상에 많은 걸 포기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칭을 했죠. 뭐 결혼하기 전에 정말 가장 좋았던 인생의 피크는 어떤 거냐, 막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묻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이러면서 가정사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아까 무시와 상처를 막 받았는데 그 모멸감, 수치심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않고 계속 참은 거예요. 계속 참고 어쨌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층 종자의 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얘가 힘드니까 이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들을 하고 막 복합적으로 그리고 애 보는 게 또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집에 콕 박혀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아버지로부터 좀 힘들게 좀 대우받았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 좀 묻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 기업 코칭처럼 몇 회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잘난 이유가 뭐냐? 그 본인이 좀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여기에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끔 코칭하다가 다른 리더십 도구도 이제 융합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7시쯤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헤어진 게 9시 정도 되거든요. 2시간 얘기. 오늘이 가기 전에 당신이 잘난 이유를 100가지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코치가 이런 요청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런 영혼이 없더라고. 100가지나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제 코칭료가 이제 비싼 건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12시까지 이걸 쓰면 내가 다음에 AS 코칭으로 다시 한번 와서 코칭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예요? 단글을 준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계속 코칭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한번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11시 50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근데 정말 11시 59분에 띠릭 하고 메일이 왔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친구가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인정받아 마땅한 거고 아기 낳은 거, 남편이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당신의 존재로 다 연결된 그런 인정 칭찬할 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써서 100가지, 저 아직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0가지를 썼는데 정말 눈물겨웠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뭐 나는 남편이 있다. 뭐 나는 아기를 낳았다. 막 나는 뜨개질을 잘한다. 나는 떡볶이를 잘 먹는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100가지를 쓰기 위해서 자기랑 연결된 걸 100가지 다 쓴 거예요. 근데 막 거창한 거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메일 내용이었어요. 코치님 이상해요. 제가 막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막 나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막 신나서 썼는데 이거 100가지를 쓰고 나니까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전화하고 필요하면 내가 한번 가겠다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남편한테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이후로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달라졌다. 네,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이 글만으로도 자존감이,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단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삶에 대해서 활력을 찾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여기에 기업에 계신 임원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원분들 코칭하면서 이 자세를 굉장히 많이 챌린지를 하거든요. 보통 다들 이렇게 막 구부정하게 앉아 계세요. 이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아 계신 분들이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 열심히 이제 사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뭔가 임원이 되고 CEO가 되면 이 존재로서의 어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카리스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외향적인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어떤 힘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뭘까라고 봤더니 자세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존감 자세? 그래서 왜 이분들 자세가 이럴까라고 했더니, 최근에 제가 최근에 코칭한 어떤 계열사 사장님 사례인데 오구적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걸음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걸음 명상은 뭐냐면 발 뒤꿈치부터 요 중간부터 발꼬락이 딱 땅에 닿았다라는 걸 알아차림하고 다음 발을 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린애가 딱 태어나면 이거를 자동적으로 얘는 하는데, 우리는 이제 호흡이 많고 막 세상을 급하게 살다 보니까 둥둥둥 떠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했는데 이걸 이제 알아차림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뒤꿈치가 닿고 옆이 닿고 발가락이 닿고 이거를 본인이 딱 인식하잖아요. 인식하고 이걸 같이 동시에 하면 안 되고, 얘를 다 인식하고 발가락까지 인식한 다음에 다음 발을 떼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하니까 이분이 자동적으로 허리가 쭉 펴진 거예요. 와,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꾸부정하다고 계속 걸음이 아니라 이 자세를 교정하라고 했는데 계속 자세 교정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근데 걸음걸이를 바꾸니까 내가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주에 연락이 왔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대표님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죠? 뭐가 바뀌신 거죠?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걸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음걸이,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 얘기하고 싶네요. 일상에서 혹시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으면 힘들어요. 초보 엄마가 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써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중요시하는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기업에 소속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거를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장으로 쓸 때는 이름,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딱 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람이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 김상임은 책임감이 강한 코치다. 또는 나 김상임은 최고의 성과를 내게끔 코칭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 김상임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체로 쓰는 게 좋고 10가지 정도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거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거나 쓰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쓰고 나서 이 뇌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이 뇌한테 그걸 인풋을 안 했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저는 자기 나이수만큼 큰 소리로 이거를 읽어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앵커링 기법이고, 저는 기업의 리더분들도 이거를 해서 실제로 자존감을 일정 수준 높여서 성과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아 마땅한 이유, 또 내가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를 10가지 쓰셔서 큰 소리로 들려주셔라. 예, 요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 나의 행동, 나의 자세를 거울로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이동할 때 스마트폰으로 내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세상에 내가 이 나의 얼굴을 세상 밖으로 딱 한 10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앞을 정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내가 존재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리더나 부모에게 이 자존감을 올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제 EBS에서 실험한 결과에도 있고, 그 자존감이 리더십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리더가 훨씬 성과 관리나 어떤 자기 주장이나 어떤 품성, 성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그룹하고 자존감이 낮은 그룹하고 그 텐트를 짓게 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리더로서 내가 조직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중요한 거는 자존감이 낮은 리더랑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의 자존감이 그 부서의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리더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럼 자기 주장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챌린지를 받으면 그거를 내가 막 응대하기보다는 그냥 수긍하고, 그리고 우리의 권익을 가져오기보다는 굉장히 막 배려와 지나친 이 겸손으로 우리의 성과를 잘 어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리더의 자존감은 그 부서의 자존감이고 성과랑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가 필요하다 보고, 그리고 리더가 자존감이 낮으면 구성원들이 이미 다 알아요. 예, 우리 리더는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왜 저렇게 자기 주장을 못 펴지? 왜 이렇게 의사결정을 못하지? 아니, 왜 저렇게 눈치를 보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다운 리더로 정말 그 더 나은 성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나의 존재, 그 자존감을 높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자존감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코칭을 하면서 보통 이제 기업의 리더기 때문에 아빠잖아요. 이제 그 아빠를 코칭하다가 아빠가 자존감이 좀 낮아. 그러면 제가 가족들을 다 이걸 한번 체크해 오라고 해요. 대부분 낮아요. 근데 엄마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실제로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존감이 낮으면 굉장히 뭔가 힘이 없어. 그리고 내 주장을 잘 못 펴요. 그리고 굉장히 우울해. 왜 그래요? 나를 막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지금 우울한 감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패턴에서 굉장히 자기 폄하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보면서 어때요? 그걸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게 맞나 봐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자신감이 없거나 자기 주장을 못 펴면 막 어디 막 웅변하고 이런 데 막 보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을 거울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우리 구성원들을 제대로 육성해서 핵심 인재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리더인, 부모인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존중받아요. 그리고 그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환경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해서 자긍심이 있겠죠? 자긍심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역량을 믿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또 뭔가 도전해서 자부심을 또 이렇게 느끼고 이 사이클로 가야 그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부모나 리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자존감은 충분한가? 그 측면에서 내가 자존감을 높이는 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이나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거. 예. 그 다음에 좀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